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개발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제 저희 회사는 오픈 소스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인데 왜 이런 소프트웨어 개발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식이라는 건 대학에서 각종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을 배우고 오기도 하지만 실제 현업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대학에서 배웠던 뭐 포커스 개발 방법론을 실제 현업에 쓰기에는 부족한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근데 이러한 힌트를 받을 수 있는 업계가 있는데 바로 공동체가 집중이 되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이에요. 왜냐하면 오픈소스 프로젝트의 특징이 다수의 원격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야 되죠. 그러면 그 안에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품질을 관리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최근에 듣게 되는 애자일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 그러한 것들이 정착되고 시작된 곳이 오픈소스 프로젝트예요. 예를 들면 테스트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하다. 그래서 테스트 드리븐 개발법이라고 하는 걸 이제 업계에서는 이야기하게 되는데, 오픈소스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테스트가 되는 환경을 제공했어야 되겠죠. 왜?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할 거고, 그리고 다운로드 해간 사람이 문제가 없다는 걸 보증해야 그 다음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만들 때 테스트 할 걸 생각해서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적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테스트 오토메이션이라든지 테스트 자동화 영역들, 그리고 테스트 케이스를 미리 먼저 만들고 아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테스트 드리븐 개발법,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런 것들이 애자일 진영에서 말하는 실용적인 소프트웨어 개발의 어떤 방법들, 그 중에 한 가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쪽에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은, 제가 이제 오픈소스를 오랫동안 하면서 많은 소프트웨어 프로젝트들을 보기도 하고 참여하기도 하고 만들기도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보니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 기초 지식이 있으면 만들기에 좋더라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을 모아서 절차, 그리고 그때 해야 되는 행동, 그리고 그 결과에서 필요한 산출물들을 정리한 것을 보고 우리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길이 좋은 길이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이 과정이고, 이 과정의 내용은 뭐 분량을 조절하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한 2시간 이상 되는 어떤 내용이에요. 이제 그 내용을 지금 이제 오늘은 조금 함축적으로 빠르게 넘어가야 하는 것들은 넘어가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이제 실제 실습을 하면서 해야 되는 과정을 패스하고, 이렇게 해서 좀 스피디하게 진행할 거예요. 뭐 앞쪽은 이제 제 소개니까 이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고, 근데 저의 소개가 아닌 이제 했던 일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주기 위해서 제가 이전에 어떻게 해왔냐에 대한 걸 잠깐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회사를 하기 이전에 성장 과정 중에서 노력을 했던 부분은 어떻게 하면 오픈소스를 하면서 발견했던 인사이트를 조직 내에 넣을까라는 고민이 많아서요. 그 고민을 2010년도쯤부터 이제 열심히 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실용주의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이제 트렌드가 세상에 나온 거예요. 실용주의 프로그래밍의 방법들이 여러 가지 실천법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매일 데일리로 보드를 놓고 프로젝트의 진행 현황을 추적하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방법이었어요. 현재는 애자일 방법론에서 데일리 미팅이라는 걸로 지금 이제 자리 잡은 것들인데, 이런 방법. 그리고 그렇게 일을 한 다음에 일을 한 내용에 대해서 전체가 모여서 장단점이나 개선점을 찾는 회고, 실제 이제 이런 걸 제가 해왔고요. 그리고 그 당시 프로젝트에서 진행을 할 때 쓰고 있던 이 보드예요. 이 보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뭐 여러 가지 방법론들에서 도구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이 조직에 맞는 형태로 최적화해서 아주 심플하게 이제 만든 채로 운영을 하던 거죠. 이런 보드를 이제 가지고 쓰기도 했고, 이런 걸 보고 지금 애자일 방법론에서는 번다운 차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번다운 차트, 여기서 할 일이라는 것들이 진행되는 게 보이고, 이제 스프린트의 형태, 그 안에 이제 번다운 차트의 내용이 있고, 그리고 앞쪽에 진행할 스프린트 길이의 어떤 연관관계, 이렇게. 그리고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일하고 나서 이제 저희 이제 워크샵에서 제가 했던 내용이에요. 실제 이제 워크샵을 가서 이제 이런 일을 해보니까 앞으로 개선점들은 어떤 거였냐, 그때 느꼈던 인사이트는 뭐였냐, 이런 것들을 이제 해왔던 거죠. 제가 이제 이 과정을 말해주는 이유는
지금 현재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을 해보기 이전에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처음에 새로운 방법론을 들었어요. 어딘가에서 봤어요. 그걸 열심히 학습한 다음에 팀 내에 내재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던 거죠. 근데 해보니까 상황에 안 맞는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덜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황에 안 맞는 것들은 이거는 하기가 좀 어려워. 이거는 지금 해봐도 될 것 같아. 이런 취사 선택의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우리 조직에서 어떻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정도, 그리고 이 정도는 유지해야 최소한의 품질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운영하는 거고, 이 이야기는 전체 과정도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시사 선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조금 참고할 수가 있어요. 뭐 이 프로젝트를 해온 내용은 이제 패스를 하고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제 방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좀 기초 지식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앞쪽에서 어떻게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라는 것들이 나오게 됐는지를 잠깐 이야기할 건데요. 뭐 소프트웨어를 전공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배우게 됩니다. 소프트웨어 공학, 소프트웨어의 어떤 개론 이런 챕터에서 이야기되는 건데요.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것은 실제 처음에 소프트웨어가 따라할 수 있던 모델이 건축물인 시절이 있었어요. 왜? 무언가를 생산하는 행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건축물이었죠. 그리고 건축에는 이미 엔지니어링이 존재했었죠. 따라서 소프트웨어 학자라는 직종이 생길 당시에는 참고할 수 있는 레퍼런스 모델이 건축이 가장 좋은 모델이었어요. 그래서 건축에서 쓰는 모델을 따라서 공학을 처음에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처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등장을 하는데요. 근데 이게 1968년도에 처음 소프트웨어를 논의하기 시작해서 그 나토 회의에서 소프트웨어 공학이라는 용어가 처음에 나왔어요. 건축물만 따라 하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 라는 걸 이제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 뭔가 정리되어 있는 절차를 가지고 순서대로 하는 게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데는 더 필요하겠다 이런 데 도달한 거죠. 근데 그 시기가 1970년대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벌써 이제 50년 가까이 흘렀는데, 그럼 50년 동안 우리는 발전하고 변천해 왔을 거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을 물어보면 50년 전의 것들을 여전히 쓰고 있고 지금 그러려고 한다는 거죠. 따라서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우리 같은 팀의 입장에서 보면 50년 전의 것이 시장에는 없겠죠. 근데 산업에는 여전히 남아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장단점을 알고 제대로 된 걸 쓸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에 보면 개발 방법론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쓰죠. 그리고 개발 방법론에서 개발을 빼고 방법론이라는 단어도 써요. 그리고 특정한 제안서나 계획서 같은 데 보면은 무슨 방법론, 무슨 방법론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곳에 쓰이는 방법론을 보면 두 가지의 방법론이 내재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좋은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에요.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해서 프로젝트가 성공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방법론도 존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이란 결국 비즈니스에서 말하는 요구를 해결하기 위한 기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기술적인 역할과 책임을 잘 규정해서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으로 나온 걸 기술적으로 잘 제공하는 데 집중되어 있어요. 반면에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일의 일정, 그리고 결과물,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의 조직 구성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거죠. 물론 예산도 들어가고 그리고 관리적인 책임들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은 상이하게 다른 것인데, 여러분이 어떤 계획을 읽어보면 계획 안에 방법론이라는 걸 썼는데 그 하나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다르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구성 요소도 다르고 해야 하는 일도 다른데 하나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을 프로젝트 전체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프로젝트라는 건 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프로젝트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개의 복합적인 소프트웨어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들은 뒤쪽에 말하는 각기 다른 방법론을 써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프로젝트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진행했기 때문에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관리를 하겠죠.
물론 이렇게 프로젝트가 여러 개 모인 것을 우리는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의 그룹이 프로그램으로 불리는 걸 관리할 때는 또 프로젝트별로 흩어져 있는 걸 관리하는 방법이 생기겠죠. 그러한 일을 하는 최종적인 프로젝트 전체를 총괄하는 직책을 보고 우리는 PMO라고 불러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하는 오피셜한 위치인 거죠. 그래서 그쪽에서 PMO에서 다양한 분산된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이런 일을 하고 그 하위에 있는 프로젝트의 PM들이 프로젝트를 관리하게 되는 거죠. 실제 이 종류는 어떤 게 있냐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종류에는 워터폴,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폭포수 개발 방법론. 그리고 객체 지향 방법론 OOP. 그리고 컴포넌트 기반의 방법론 CBD. 그리고 뭐 UP, 유니파이드 프로세스. 그리고 뭐 에자일. 지금 여러분들이 쉽게 들어볼 수 있는 뭐 스크럼 이런 것들도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근데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방법론은 잘 들어보지 못했을 거예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방법론으로는 PM복이라는 이제 기술 체계가 있어요. 그리고 프린스라고 하는 이제 기술 체계가 있는데 이러한 체계들은 프로젝트를 어떻게 잘 관리하고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걸 담고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이 좋은 프로젝트 관리자가 되는 게 목적일 때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도 필요하겠지만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알아야 되는 거죠.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안에는 여러 개의 단계가 각각의 행동마다 해야 하는 일들이 정의되어 있고 그것들마다 필요한 품질 관리 요소가 등장한단 말이죠. 근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이야기에는 뭐 예산이 어떠니 인력이 어떠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그러면 프로젝트를 하는 데는 돈도 필요하고 일정도 필요하고 제품도 필요한데 제품 하나만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균형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잘 만드는 방법 쪽을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 집중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다음에 이제 시간에는 어떤 프로젝트 전체를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알려주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의 차이점을 한 번 더 비교를 해봤는데요.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서 고민하는 점은 이런 거예요. 사용자가 말하는 요구사항, 그 요건을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한 좋은 방법이 뭐냐? 이런 얘기죠. 진짜 사용자가 만들고 싶어 하는 게 뭐냐? 이걸 찾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품질 표준으로 정한 내용이 있는데 품질 표준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어떤 건가? 소프트웨어 품질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 개의 어플리케이션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술적 요소는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게 고민 대상이 되는 거죠. 하지만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데 약간 다르겠죠. 팀의 구성은 어때야 되는지, 납기를 준수하는 데까지는 얼마나 걸릴 건지, 그리고 목표대로 진행되는 일이라는 건 어떻게 보고할 수 있는지. 왜냐하면 현황을 점검해서 수시로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어떤 걸 가지고 피드백을 해야 되는지 정해야 되겠죠. 근데 이쪽에서 고민하는 내용은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는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방법론을 배운 걸 가지고 프로젝트를 잘 할 수 있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식별을 좀 하실 필요가 있고요. 자,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처음 시작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개론에서 많이 봤을 텐데요. 워터폴이에요. 자, 이 폭포수 개발 방법론은 최초에 이 소프트웨어 공학을 고민하던 조직은 국방 분야였어요. 왜냐하면 소프트웨어가 가장 먼저 쓰였던 곳이 국방 쪽이었죠. 국방 쪽은 이제 사업의 특성상 매 단계마다 절차를 확인하고 제대로 되었을 때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는 업무 프로세스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워터폴은 거기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는 방법론이었어요. 첫 번째, 소프트웨어 어떤 것을 만들지 개념적인 걸 생각해보고, 그리고 개념적인 정의서를 만들고 나면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지 분석해보고, 그리고 분석된 것들은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아키텍처 설계 단계에서 조금 더 디테일함이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디테일하게 만들고 난 것을 구현하는 단계로 넘어가겠죠. 그럼 구현하는 단계는 당연히 만들고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구현과 디버깅을 반복하게 되는 단계가 있고, 그 단계가 끝나면 잘 됐는지 직접 검증하면서 인수 테스트를 하고 통합 테스트를 하는 시스템 테스트 단계로 가는 거예요. 자, 이 단계를 이렇게 구분하면 너무나 눈으로 식별하기 좋은 결과가 나오죠. 이 단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 쉽게 알 수 있게 되고, 매 단계가 끝났을 때마다 제대로 안 됐으면 바로 고치라는 지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사업을 관리하는 관점에서는 좋아요. 왜냐? 각각의 필요한 태스크, 작업들이 한눈에 확인되고, 각 단계별로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큰 규모의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는 팀을 쪼개서도 지킬 수 있죠. 각 부문을 시켜서 잘 됐는지 합치고 검사하고 품질 관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단계를 썼을 때 국방의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는 좀 괜찮았던 거죠. 그리고 큰 엔터프라이즈 조직에서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실제 지금 여러분들도 어떤 SI 프로젝트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든 이런 데서 이제 하게 되는데,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발견되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런 얘기예요. 자, 처음에 요구를 했던 내용이 프로젝트를 마치고 테스트해야 되는 단계가 됐을 때 원하던 게 아닌 경우죠.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이 프로젝트가 1년이 걸렸다고 생각을 해봐요. 1년 전에 처음에 생각했던 그 자기의 요구가 1년 동안 관련 분야를 많이 듣고 보고 좋은 걸 많이 봤는데, 프로젝트가 완료되는 단계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없겠죠.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처음에 생각은 이랬지만 최근에 돌아가는 걸 보니까 끝났을 때는 이런 기능이 더 필요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기간이 길다고 하면 길수록 요구사항과 결과물의 갭이 커지는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뒤쪽에서 이런 수정 요구를 만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욕을 많이 합니다. 왜? 아니 처음부터 이야기를 하던지, 아니면 더 만들어야 되니까 돈이든 시간이든 뭘 더 들여서 하던지 이렇게 하자고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국가의 프로세스는 한번 정해졌던 걸 그때까지 해야 되는 걸 가지고 있고, 중간에 변경을 쉽게 수용해주지 않는 절차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수용을 해주지 않는 변경 절차를 뜯어 고쳐서 국가를 개선시키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조금 더 좋은 방법을 써서 설득하고 협의하는 게 쉬울까요? 후자의 경우가 훨씬 쉬운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른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국가 차원에서도 지금은 중간에 요청하는 변경을 수용하기 위한 제도적인 거 준비를 조금 하고 있긴 해요. 하지만 아직도 잘 안 되고 있죠. 그리고 이 단계를 이렇게 지킬 때 가장 큰 문제점은 과도한 산출물이에요. 매 단계마다 일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해야 되니까, 자, 뭐 프로젝트를 해야 되는데 시스템 개념 정의서, 요구사항 상세 명세서, 그리고 각 모듈별 화면 설계서, 그 전체 아키텍처 구성, 클래스 다이어그램 막 이런 걸 만들었어요. 아직 코드를 한 줄도 쓰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만큼의 문서 덩어리가 지금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코드를 쓰기 시작했는데, 쓰다 보니까 생각이 더 이제 많이 하게 되겠죠.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좋은 방향이 나왔어요. 그래서 좋은 방향을 구현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설계 문서를 업데이트하고 문서를 고치고 설계 변경을 한 다음에 구현으로 와야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겠죠. 왜? 이전 단계에 다시 승인받고 문서를 업데이트하고 코드로 오고, 그러다 보면 개발자 입장에서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안 고치는 게 낫겠죠. 그냥 생각했던 대로 해. 어쨌든 이대로 흘러가면 맞출 수는 있으니까. 따라서 좋은 소프트웨어 결과를 얻기에는 몇 가지 결함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 세상에 여러분 프로그래밍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매일 하고 있는 거. 자, 이렇게 짭니다. 시스템 명세서라는 게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개발을 해요. 그죠? 무슨 요구를 들었어요. 자, 어떤 사이트 만들어주세요. 뭐 만들어주세요 하니까 시스템 명세서가 있으면 좋은데 뭐 없으면 없어도 만들지 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짜고 고치고 짜고 고치고 무수히 반복을 해요. 그리고 출시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출시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 걸 그 기준을 가진 사람은 결국 이 요구를 했던 사람인데, 요구했던 사람부터 정확하게 받은 내용이 없었고, 무언가 일은 했지만 줄 수 있는 결과물이 요구했던 거여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지만 제대로 된 결과물을 인정받지 못하는 방식을 써요. 지금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쓸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쓰게 됐냐면, 제한적인 자원에서 소프트웨어 결과물을 내어놓을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런 절차도 필요 없고 들은 얘기만으로 짜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면 가장 퍼펙트한 방법이죠. 그래서 프로그래머들은 이 방법을 가장 좋아해요. 뭐 간섭도 없고 그냥 생각한 대로 만들고 끝나면 되니까. 그리고 관리자 입장에서 관리자가 이거 지켜봤는데 이 사람은 3일 만에 만들어 왔어요. 만들라 요구한 지 3일 만에 만들어 온 거죠. 저 사람은 한 달 동안 계속 나를 괴롭혀요. 그러면 관리자가 볼 때 이거 뭐 저렇게 말하면 3일 만에 만들어 오는 사람도 있는데 얘는 같은 걸 하는데 한 달씩 걸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관리자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이 가장 효율적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이거는 프로그램을 유지하거나 개선하는 단계로 가면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죠.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3일 만에 만든 개발자가 있어요. 개발자가 갈등이 생겨서 문을 박차고 회사를 나갔어요.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유지 보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발자를 더 이상 연락하지 못한다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게 되겠죠. 그러면 한 달 동안 준비한 거 안에 최소한의 뭐 문서 따라 할 수 있는 내용, 환경 구축이라도 들어있었던 사람은 시작할 수 있는 토대가 있는 데서 출발할 수 있겠죠.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3일 만에 한 프로그래머를 우수하다고 하기는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겪으면서 자원이 부족한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더라도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제가 이제 팀 안에 항상 강조를 하고 있는 게 모든 행동을 문서화해서 누구나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만들 때 그때 비로소 일의 단계를 이제 완료로 넘기도록 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왜냐? 그게 시간이 더 걸리고 힘들어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코드 짜는 게 쉽지 문서 쓰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그런 문서는 나중에 있을 바라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인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프로그래머가 시간과 노력을 많이 들여야 되니까 약간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실제 비효율적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보이기 쉬운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요구 사항이 어떤 추가되어야 되는 걸 만났어요. 그럴 때 이 모든 의존할 수 있는 게 그 개발자 한 명에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요구 사항이 실제 다른 사람이 생각해 볼 때 구현할 수 있는 거라고 해도 이 개발자가 못하겠어요라고 하면 안 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능을 쉽게 추가하거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유지를 하게 되면 그때는 이미 되돌리기에 너무 늦어가지고 처음부터 새로 설계하고 만드는 과정으로 많이 갑니다. 그런 경우들을 이제 여러분이 지금 겪을 수도 있고 앞으로 또 겪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생각할 때 이게 가장 쉬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팀 전체가 오랫동안 무언가를 하기에는 이제 문제가 많은 방법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방법론들을 보면 이런 식의 이제 이전의 단계들의 문제들을 좀 봤으니까 조금 더 완화시키는 절충점을 찾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런 단계를 합니다. 프로토타이핑을 반복하되 절차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개념을 설계하고 그런 다음에 프로토타입을 일단 일부 간단하게 만들어요. 몇 대를. 그런 다음에 승인을 받을 때까지 계속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됐어요, 이거는 됐어요 이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보여주고 그 결과가 되었다고 싶을 때 출시하는 단계예요. 이 모델이 조금 보면 합리적이죠. 왜? 계속 확인을 받으니까 나중에 결과를 보여줄 때 갑자기 문제가 나오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손이 많이 가겠죠. 계속 끊임없이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보여주고 그걸 확인받고 수정하고 보여주고 확인받고 수정하고 이전에는 혼자서 그냥 하면 됐는데 지금은 사람하고 뭔가 소통을 하면서 진행해야 되니까 조금 더 간섭도 많고 해야 되는 게 있죠. 그리고 이거는 어떤 게 어렵냐면 산출물을 주세요 하기가 어려워요. 왜? 산출물이라고 프로토타입으로 이전에 저번 주에 만들어서 보여주는 게 있을 뿐인데 자 그러면 저번 주랑 이번 주랑 다른 거 가져오세요 이러니까 개발자는 저번 주에서 배너 붙고 아이콘 붙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전주랑 지금이랑 차이 나는 산출물이 뭐예요? 프로그램 소스였죠. 프로그램 소스밖에 없는 사람에게 이 단계 산출물 가져오세요. 프로젝트를 그렇게 관리하려면 하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이제 산출물을 관리하고 프로젝트 품질을 관리하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일정 계획을 이전처럼 단계별로 차근차근 놨다고 하면 이거 안 됐으니까 이건 줄이고
이거는 조금 더 늘리고 이런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이거는 일정을 조절할 어떤 포인트가 없잖아요. 승인받을 때까지 계속 이게 괜찮다고 만족할 때까지 계속 만들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약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뒤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애자일 개발 방법론은 사실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계속 만드는 방식을 우리는 이터레이티브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애자일에서는 인크리멘탈하고 그러니까 점점점 증가되면서 이터레이티브한 반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증가되면서 반복을 하는 프로세스를 기초로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몇 가지 보안 장치와 절차들을 넣어서 조금 현대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하기 좋은 도구, 좋은 방법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제 개발 방법론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이제 개발 방법론 경우에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소프트웨어라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소프트웨어가 아닌 다른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는 예를 들어 웹을 많이 개발하는 사람이야. 우리는 응용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개발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응용 어플리케이션이나 웹이 아닌 어플리케이션도 있죠. 예를 들면 포크레인 안에 들어있는 소프트웨어, 자동차에 있는 소프트웨어, 의료 진단기기에 있는 소프트웨어,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 만일 오류가 났을 때 그 치명도가 심각한 우주 왕복선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 소중한 가족을 태워서 우주 왕복선에 비행을 보냈어요. 근데 그 소프트웨어가 결함을 일으켜가지고 궤도를 이탈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소프트웨어를 여러분이 웹페이지 만드는 것처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거는 뭔가 다른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럴 때 쓰기 위해서는 이제 스파이럴 방법론이라고 해서 검증을 끊임없이 받고 위험 분석하고 검증을 끊임없이 받고 위험 분석하는 걸 계속 단계마다 진행하는 방식을 써야 돼요. 그래야만 예를 들어 심장 박동을 제어하는 박동 재세기의 소프트웨어가 있어. 자, 팔에 붙여서 단추로 눌렀는데 동작을 안 한다면 어쩔 거예요? 그럼 사람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건데 이거 뭐 웹사이트에 게시판 버그 나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 때는 그만큼 치밀한 품질을 관리할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걸 코드앤 픽스로 짜서 병원 주면 큰일 나겠죠. 그리고 앞쪽에 했던 것처럼 그냥 워터폴로 해가지고 짰어. 그리고 완료 단계 잘 검사했어. 이렇게 주더라도 결함이 있을 수 있죠. 왜?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러분이 만든 소프트웨어는 발견하지 못하던 어떤 버그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발견하지 못하는 버그가 있는 채로 출시를 하면 안 되는 소프트웨어들 경우에는 그 과정을 무수히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시장에서 중요한 소프트웨어 군에 해당되는 것들은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근데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하나의 방법만 알고 있다고 하면 워터폴 그러면 그 품질이라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그거 쓰고 싶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방법론들을 조금 알고 적절한 데 쓸 수 있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요. 이렇게 방법론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실제. 그러면 도대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이거죠. 소프트웨어 방법론이 막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프로젝트 안에는 범위를 준수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도 있고요. 일정을 납기일에 지켜야 되는 것도 있고요. 지정했던 범위의 예산 안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럼 이 세 가지가 어떤 게 중요하냐 이거죠. 안 중요한 게 없잖아요. 돈이 없으면 월급을 못 주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범위를 못 지키면 소프트웨어의 결과물이 품질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일정을 못 지키면 지체 상금을 물리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릴리즈 날을 어기면 난리가 나는 거고. 자, 그러면 세 가지를 다 중요한 가치로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최고 위에 놓을 것인지를 이제 선택해야만 돼요. 조직에서는. 그래서 뭐 어떤 공공사업 같은 경우에서는 어쨌든 납기일의 준수라는 걸 첫 번째로 놓게 되겠죠. 왜냐하면 뭐 품질적인 요소는 조절이 일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기능이 되냐 안 되냐의 수준에서 검증을 하면 되니까. 하지만 기능이 되냐의 안에도 많은 품질 요소가 있는 것처럼 기능이 된다를 만족했다면 일단 납기일이 최우선이 돼요. 왜? 기간을 넘기면 지체를 물리고 지체한 거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게 되니까 기업의 입장에서는 납기일을 준수하는 게 최고돼요.
근데 저희처럼 솔루션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사람들에게 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는 납기 일이 최우선순위가 아니겠죠. 우리의 우선순위는 사실 이 중요한 가치라는 게 사용자에게서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쓸 때 만족하는 범위의 개발을 제공했느냐죠. 그러면 우리가 만족스럽게 기능을 못 만들어주면 결국 그 얘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프로젝트에서 제가 일정을 지켰어요. 릴리즈 데이를 지키더라도 뭐 좋은 쓸만한 게 없는데 사용자가 만족할 일은 없겠죠. 그리고 예산을 저희가 한 1,000만 원 안에서 만들었어요. 그런다고 해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는 평가를 하는 사람이 사용자인데. 그래서 사용자가 진짜 무엇을 원하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개발 방법론으로 개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썼던 방법들하고는 조금 생각해야 될 게 이제 있다. 그리고 일정과 예산의 합리적인 부분도 사실 상당히 여기 악유가 많은 분야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일정을 정확하게 추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있을 거예요. 왜? 뭐 요구 사항만 들었지 실제 만들어 보지 않은 거에 대한 일정을 어떻게 정확하게 추정해서 관리자에게 보고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산도 이렇죠. 일정을 그렇게 추정하기 힘드니까 당연히 기간이 더 걸린다는 말은 돈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건데 뭐 제가 생각할 때 처음에 1,000만 원에 이걸 할 수 있어요 라고 생각했다 쳐요. 근데 그게 실제로 2,00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3,00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잖아요. 그러면 일정과 예산을 잘 맞추는 노력이 아주 중요한 건데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 안에 잘 생각해 보시면 일정과 예산을 잘 맞추려는 노력은 폭포수 방법론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한 번만 해요. 그죠? 일정 계획을 짜고 순서대로 그걸 전개해 나가는 동안 그때 한 번만 하게 되는 거죠. 그 일정과 예산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에서 사실 고려되는 게 잘 없는 게 지금 여러분의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의 상태예요. 그래서 뭐 예산은 사실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에서 어떻게 조절하기 힘들겠죠. 하지만 예산이란 정확한 추정과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개발 방법론 안에서 추정치를 점점점 정교화하는 노력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뭘 만들 때 제가 며칠 걸릴 거예요 라고 대답을 했던 시점이 프로젝트의 첫 번째 계획을 물어볼 때 말고 또 있었나요? 발생하지 않죠. 중간에 회의를 할 때 일정이 얼마 남았다. 그래서 물어보면 그 정도 한번 대답하는 거죠. 근데 그 추정이라는 게 얼마나 정교할까 이거죠. 모호함이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계획하냐면 계획을 짜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적 판단에 따라서 짜요. 그리고 약간의 버퍼를 둬요. 뭐 2달 만에 끝날 일이면 한 2주일 더 확보할까? 이 위험을 대비해서 해놓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의 추정이 정확한 데이터를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줄 수 있다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프로젝트 관리자 입장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짤 수 있겠죠. 기간은 그 정도면 된다는 실제적인 데이터가 비슷하고 그러면 쓸 수 있는 예산은 2주를 낭비하지 않고 가지고 있을 테고 그 돈은 다른 복지에 쓸 수도 있고 생산성 향상에 나는 다른 데 쓸 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프로젝트를 더 매끄럽고 좋게 운영할 수 있게 되는데 추정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불안한 거야 관리자도.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예비비를 좀 남겨놔야겠네. 위험이 생길지 모르니까 이 사람을 지금 인건비를 많이 주면 나중에 문제 생길 때 할 수 없겠네? 그런 판단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확한 추정이라 결국 비용을 잘 관리하는 데 하고 붙어 있어요. 근데 이 그래프는 어떤 거냐면 불확실성의 원추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이제 배우는데 보면 자주 나오게 되는데요. 근데 이 요구 사항을 분석하는 시점에 이 예상과 자기가 생각한 어떤 근사치, 그러니까 추정치 이 사이의 갭이 이렇게 크다를 의미하는 거예요. 단계가 지날수록 좁아지는 거죠. 물론 완료 단계가 됐으면 구현 단계에는 당연히 그 간격이 좁아져 있겠죠. 하지만 뭐 분석하는 단계는 또 갭이 이만큼 크고 요구사항을 분석할 때는 더 크고 점점 좁아져 가지만 그때는 이미 돈도 다 쓰고 구현체도 나온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조금 다른 방법으로 과정 중에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제 고민에 이르게 됩니다. 실제 이 그래프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이 소프트웨어 개발할 때 해야 되는 거. 모든 요구사항은 반드시 구현해야만 하나요? 이 질문은 참 대답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 정부에서 나오는 어떤 사업에 RFP가 있어요. 요구사항이 쫙 정리되어서 나오죠. RFP 1번, 뭐 2번, 뭐 번호가 막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끝나는 시점에는 RFP가 됐는지를 시험 결과서나 테스트 결과를 통해서 확인해요. 그러면 그 프로젝트에 이 질문을 한다면 예스죠. 모든 요구사항은 반드시 구현해야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와 같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고 사용자로부터 평가를 받는 이제 그 산업계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소프트웨어의 요구사항을 모두 구현해야 하는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한 기능은 필요 없을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우리가 생각한 모든 기능을 구현하는 게 아니에요. 빨리 듣고 들어서 알게 된 내용을 반영한 다음 버전을 빠르게 출시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공공 부문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 인테그레이션의 사업 부문에 쓰고 있는 프로세스로 솔루션을 개발하는 회사에서 쓰면 그만큼 어려움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말로 그냥 지나가는 우스갯소리로는 SI 프로젝트하고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은 틀려 이렇게 하지만 그 결정적인 이유가 지금처럼 요구사항에 대한 정의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공공 프로젝트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고객이 그런 문화를 안 받아들여주는 상태에서 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의 고객은 요구사항을 잘 했느냐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 소프트웨어가 좋으냐를 관심 가진 거죠. 그러면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납기를 준수하는 방법이 아니죠. 그러면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가져야 하는 거고 그 생각이 이제 여기 안에서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화가 개선되지 않으면 지금부터 말할 애자일 개발 방법론을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레거시 소프트웨어 개발 방법론들을 쓰고 있는 사람에게 이 사람은 단계별로 품질을 검사받고 산출물을 기반으로 확인하는 게 익숙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저희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요구사항은 실제는 중요하지 않은 걸로 판단되는데 차라리 이거 잘 만드는 데 집중하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RFP에 일본에 그게 있는 건데 안 하면 어떡해요?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도 잘 해주고 RFP 일본도 해주세요. 왜? 들어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좋으니까. 자, 그렇다면 일정이 늘어나야 되는데 일정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일정을 늘릴 수도 없고 좋은 걸 말하면 내 책임으로 돌아오니까 말을 안 합니다. 그래서 하다가 신기술로 좋은 걸 발견해서 쓰면 좋아질 것 같은 영역이 있어도 말 안 합니다. 왜? 말하는 순간 또 내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러면 그 결과물은 좋은 소프트웨어로 갈 수 있느냐 이거죠. 좋은 소프트웨어로 되기에는 뭐가 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좀 잘못된 문화인데 야근하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시선. 이제 이 미국의 시장은 사실 이제 야근 안 하는 주의고 좀 북미도 다들 이제 그런 풍토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아직. 부장님 퇴근 시간 이전에 내가 퇴근을 하려고 하면 괜히 마음이 좀 두근거리고 부장님이 앉아 있을 때까지 내가 잘 눈치를 보다가 나가야 마치 일이 제대로 끝난 것 같고 여전히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꼰대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그게 말이 안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성장해 오는 단계 동안 계속 일어났던 문제예요. 근데 자 야근하지 않으면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는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과학적으로도 잘못됐어요. 제조업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공장에 이렇게 라인을 돌리는 거에 대비해서 생각을 한 거죠. 공장 라인은 어때요? 2교대인 직종을 3교대로 돌리면 그냥 더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게 되고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산술적인 투입이죠. 산술적 투입이 높으면 산술적 그 아웃풋도 높아지는 계산을 한 거죠.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일을 하는 소프트웨어 산업, 즉 지식 산업에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에요.
제조에는 쓸 수 있어요. 왜? 마스크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마스크 공장을 더 가동하면 많은 마스크가 나와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 소프트웨어는 어떨까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해서 회사를 더 많이 늘리면 좋은 소프트웨어가 나오나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지적 산업 안에서는 지적 재산권을 가지고 할 이런 지식 산업들 이 안에서는 제조업에 쓰던 방법을 쓰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자 지식 산업, 뭐 예술가, 뭐 음악, 미술 이런 거 하는 그런 사람들이 혹시 출근 시간, 퇴근 시간에 구애받아서 명작을 낸 걸 본 적이 있나요? 없죠. 왜 그러냐면 창의적으로 머리를 쓰고 그 지식 산업을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휴식과 일하는 시간의 적절한 분배가 중요한 거죠. 그 실제 외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제 뭐 퇴근 시간이라든지 유연 근무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왔잖아요. 하지만 아직까지 소프트웨어 업계에서도 뭐 옛날 방식을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문화는 빨리 고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우리 팀을 운영할 때 안에서는 제가 뭐 출퇴근 시간이라는 단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는 채로 이제 운영하고 싶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직종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줄수록 좋아요. 근데 약간 이제 뭐 대외 업무를 보거나 이런 사람들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상대에 대한 고객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는 게 있지만 여러분들도 앞으로 일을 할 때 뭐 반드시 시간을 지켜서 해야 되는 업종이라면 그걸 잘 지켜야 되겠죠. 근데 저희는 공장이 아니잖아요. 저희는 좋은 결과 소프트웨어물을 가져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고민도 많이 하고 고민을 잘 하려면 휴식도 충분히 해야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문제가 막 많고 집안이 안 좋은데 일이 잘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럼 뭐 가와만사성 뭐 이런 일도 이제 많죠.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일상사가 잘 해결되고 여러분의 컨디션이 좋을 때 좋은 소프트웨어를 코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옛날 코딩을 할 때 밤을 새서 막 버그를 찾았는데 못 찾아요. 이제 피곤하니까 코드 디버깅을 하기 위해서 막 찾아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 피곤해서 목욕을 하러 갔는데 목욕탕에 탁 앉으니까 생각이 나요. 아, 그 구절 그게 빠졌었어. 그리고 얼른 옷을 입고 들어가서 수정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뇌가 쉬지 않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막 하는 동안 제대로 된 걸 못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뇌는 제대로 일을 하려면 쉬고 일하는 걸 잘 조절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르니까 그걸 좀 유연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문화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상습적으로 남아서 늦게까지 야근하고 무조건 막 새벽에 1시, 2시까지 일하고 그런 사람이 생산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건 완전히 오판이에요. 그 사람은 스스로도 피곤하고 생산성 전체로도 높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공장에 가야죠. 왜? 공장에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을 많이 쓰면 금방 생산성이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체질은 공장에 맞는 거고 소프트웨어 업종은 조금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 자, 이제 제가 몇 가지 이 프로젝트를 하는 여러분들 입장에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이제 잘 안 했을 거예요, 기존에는. 근데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씩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을 지금 건드려 주고 있는데요. 그러한 고민들에서 탄생을 이제 많이 하게 되는데, 이 기존 프로젝트에 수행할 때 어떤 한계를 사람들이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느꼈던 얘기는, 프로젝트 처음에 요구사항 분석을 하러 갔어요. 얘기를 해서 막 요구사항을 수집해서 인터뷰를 해서 해왔어요. 근데 이 요구사항이 뒤쪽에 보니까 달라졌던 예를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초기에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도출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요. 왜? 그 시점에는 그 요구사항을 말해주는 상대도 잘 모를 수 있거든요. 해야지라는 건 있지만 뭘 하면 좋겠다는 조금 더 생각해 봐야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일정상 앞쪽에서 요구를 해야지 됩니다 해서 이제 하게 돼요. 그리고 이 문제도 있죠. 프로젝트 하는 과정에 요구사항 변경이 일어나면 수용하기가 이제 어려운 거죠. 기존의 프로젝트 수행 방식이. 이런 일은 이제 정부 프로젝트를 해본 사람들은 좀 많이 느끼게 될 거예요. 중간에 좋은 기술이 나왔거나 중간에 좋은 걸 발견해서 초기에 검토 안 됐던 거. 하지만 그걸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전대로 수행하게 되죠. 그리고 프로젝트를 하는 중에 뭐 중간 보고, 주간 보고, 월간 보고 할 때마다 계속 산출물을 요구해요.
지금 된 거 뭐냐,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내놔라, 화면 인터페이스 정해서 내놔라, 뭐 계속 문서를 요구해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문서를 잘 쓰는 사람이 따로 있을 정도로 이제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그 프로젝트 문서는 좋은 소프트웨어랑 큰 관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 결과물은 소프트웨어 코드잖아요. 문서를 아무리 잘 만든다고 해도 이 소프트웨어를 쓰는 사람이 만족하지 않는다면 안 좋겠죠. 물론 뭐 유지보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도움 좀 되겠지만 진짜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거하고는 거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는 누가 대장이에요? PM이죠. PM이 잘 일사불란하게 통제를 해서 일정 안에 납기를 맞추고 그 품질을 유지해야만 이게 가능한 이제 프로젝트 방식인 거죠. 그러면 PM이 모든 정권을 가지고 통제하고 막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럼 책임을 지는 사람은 당연히 PM이겠죠. 당연한 그런 구조죠. 근데 그러면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아이디어는 여기에서 있나요? 그러면 어떻게 어떤 A라는 사람이 아무리 전문가라고 해도 모든 분야에 다양한 사고를 해서 좋은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질 거라고 그렇게 믿기가 힘들잖아요. 왜? 누구에게나 배울 게 있는 거죠. 이 사람이 다른 걸 하다가 익혀온 게 좋은 기능이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PM보다 더 어떤 분야의 전문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개인적인 역량들을 잘 수용해서 좋은 소프트웨어 안에 녹여 넣으려면 기존의 프로세스로는 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나은 방식이 없을까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경우 이제 많이 겪었죠, 여러분들이. 뭐 아마 이야기를 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뭐 고객이 이거는 지금 보니까 이게 인기인데요. 리액트 이렇게 내리는 게 인기가 좋은 것 같은데 그 전에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죠, 개발자가. 그거는 지금 개발하는데 한 달 이상 걸리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사항을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에 보니까 페이스북도 다 그런 거 쓰고 뭐 전부 다 그런 거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뒤늦게 발견한 거야. 그래서 하고 싶은데 개발자는 이렇게 얘기해. 일정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 도저히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그 결과물을 받아본 그 고객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법적으로는 그 얘기가 맞다고 쳐요. 근데 이 사람은 만족을 할 수 있을까요? 이미 발견한 좋은 기능을 봤는데 일정 때문에 안 돼요라고 납품을 했어요. 그럼 이 사람 마음속에 뭐냐면 뭐 이런 일이 다 있지. 나는 이걸 만들고 싶어서 돈을 쓴 건데 결과물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면서 돈을 줘야 되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갑을 관계에서 의리 얘기하는 거죠. 계약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요구사항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법적으로 이렇잖아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그 사업을 고쳐야 될 때 이 고객은 이 사람을 선택할까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바로 거기에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목적은 결국 고객이 만족을 하는 게 목적인 거죠. 근데 고객이 만족할 수 없는 이런 이제 프로세스를 기존에 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개선이 조금 필요한 거예요.